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홍순대입니다. 저는 최근에 독립부동산 관련된 유적지를 다녀왔어요. 바로 이 건물이 옛날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은행인 바로 한국은행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은행이죠. 물론 지금은 이 건물이 화폐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쓰이고 있고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은행 바로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여기서 수많은 우리 민중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약 3천여 명의 우리 시위 군중들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3월 1일 바로 이날 약 3천여 명의 우리 군중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죠.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이 자리에 일제 군경이 물론 총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여 명의 우리 민중들이 큰 피해를 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바로 화폐박물관 앞길,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되나요? 그죠? 우리는 거의 몰랐을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었고 방송에서도 나오지도 않았었고 어느 누구도 이런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바로 이 역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역사가 잊혀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화폐박물관 앞에서 1919년에 수많은 민중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순간 우리의 역사도 또 반복된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거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광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광복이 제대로 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칠청산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바로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 침략, 그리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그 얘기만 해도 오늘 12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특히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역사 침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점차 잊어지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침탈은 과감히 타파해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은 신문이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뭐라고 배웠죠? 바로 근대 조약이다. 마치 엄청난 그런 조약을 맺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1876년에 맺어진 일저와 맺어진 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이다?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것도 그냥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한 발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10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한테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바로 효시가 된 게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조선이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섰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강화도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탈의 발판이 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불평등 조약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었냐면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약 5개 지역의 개항지를 만듭니다. 조약에 의해서. 근데 5개의 개항지에서는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역에서 일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 권한은 어디에 있다? 일본에 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개항지를 중심으로 일본 엔화를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엄청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치외법권 지역에다가 무관세에다가 일본 돈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조선의 상황은 1876년대의 조선의 상황은 경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폐 경제가 발달한 때가 아니었어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오경장도 지나고 한참 지나고 지혜 후에 가서야 겨우겨우 화폐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거대한 자본력과 그다음에 거대한 경제력으로 우리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조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876년부터 191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침탈이 결국에는 영토 침탈로 이어졌다. 바로 이겁니다. 당시 제국주의 세력은 바로 총칼로 나라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정부를 옥잡아 맵니다. 정부의 재정을 옥잡아 매고 국민 경제를 옥잡아 매고 그 다음에 총을 살짝 댑니다. 근데 대기도 전에 다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인도가 그랬고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침탈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1800년대 말과 1900년 초에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강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렁거리는 그런 도안이었습니다. 청나라, 가까이 있는 청나라, 일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멀리는 영국, 프랑스, 뭐 강화도까지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규장각의 유물들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 전에는 간만 봤어요.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야금야금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개합하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마치 개화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일부에다 조정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910년이 되자 바로 조선을 강제 합병시킵니다. 그때 물론 우리 훌륭한 선조 많습니다. 그죠? 이완용도 있고 또 누구 있죠?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나서서 나라 팔아먹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앞잡이를 내세워서 일본은 조선을 침탈한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일제의 손에 넘어갔죠. 1910년에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손에 넘어갔지만 우리 독립운동가 민중들은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죠. 제가 생각하는 독립운동의 가장 백미는 바로 저는 무장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만주에서도 있었고, 연해제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에서도 있었고, 바로 무장투쟁이야말로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운동 노선이 바로 무장투쟁이었거든요. 독립운동 노선 중에 외교 독립 노선이 있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외교 독립 노선의 대표 선구자. 예? 이승만. 맞죠? 이승만, 맞습니다.
이승만이 대표적으로 외교 독립 노선의 선구자죠. 그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애국계몽운동과 실력양성론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애국계몽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은 독립운동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량주의적 항일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제와 타협하면서,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했다고 하죠. 1919년 이후부터. 물론 그것도 저는 이의가 있지만은 일제와 타협을 하면서 독립운동 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실력 양성이라는 겁니다. 일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선 독립해봐야 능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돈 있어. 경제력 있어. 군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있다가 우리들한테 공부하고 배우고 실력 양성해서 독립해.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 노선 중에 애국계몽운동, 그죠?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제와 타협한 독립운동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로 3.1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백암 방식 선생이 말씀하신 바로 이 글, 한국 독립운동 지열서에 나온 3.1 만세운동을 정의한 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처럼 3.1 만세운동을 정확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글은 없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천만 한국 민족이 정의와 인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충과 신을 갑옷으로 삼고 붉은 피를 포화로 대신하여 미증의 맨손혁명이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세계의 무대에서 활동할 특기할 만한 날이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팍 오죠? 맨손혁명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것은 정의와 인도의 기치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비록 맨손혁명이지만 충과 신으로 무장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붉은 피를 포화로 대신했다. 이 맨손혁명, 바로 3.1 독립운동을 아주 적절하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3월 1일 날 배포한 독립선언서죠. 오늘은 제가 독립선언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단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그 당시에 우리 민족 대표들, 그리고 선각자들 생각하는 생각이 이랬구나 라고 저 자신도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조선은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한 나라이고, 비록 일제 당신들이 점령하고 있으나, 강점하고 있으나 이미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조선인이다. 너희들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일제 너희들이 침략주의와 억압을 해서 강제로 나라를 뺏었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경제력이 발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를 무력으로 강점을 했지만, 하지만 당신들이 한 그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바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어지면 어떤 것도 펴질 수 있다. 자, 나아가 싸우면 어떠한 강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저 이 대목은 동의하면서 좀 답답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그 독립하는 것. 하지만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제를 파괴해서 우리가 독립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싸워서 일제 당신들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어찌 보면 굉장히 숭고하죠.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니 처음 부수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3.1 운동할 때 이분들이 쓰신 마인드는 생각은 평화적으로 해서 하겠다. 굉장히 숭고한 정신입니다. 못 비쌉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즉 뭐냐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은, 조선의 독립은 단순한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선만 먹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조선을 발판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다 섭렵해서 대동아 공영권 만드는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미국까지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수 없는 나라까지 점령했고 바로 일제의 목표는 조선을 침략해서 하나로 먹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야욕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독립선언에서 말한 이 말 자체가 의미가 깊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선을 독립은 바로 동양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곧 세계 평화다. 바로 이 시대의 생각자들은 바로 그 점을 간파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곧 시작이 성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선언은 당연한 민족의 요구고 그리고 정당한 뜻이고 그래서 우리 주장과 뜻을 정당하게 밝혀라 라고 합니다.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3.1 독립선언서에는 민족대표 34명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1 만세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민족대표 48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3.1 독립선언서에는 33분에 연명하셨지만은 기타 각 지방에서 3.1 만세 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외에 17분이 또 계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진은 3.1 운동이 일어난 1년 한 4개월 뒤에 일제에 의해서 검거되신 민족대표 48인의 얼굴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 1920년 7월 17일 동아일보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잘 아시겠지만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대표 중에 많은 분들이 변절했죠. 변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빨간색 표시한 박희도, 정춘수, 최린, 현상현, 최남선 이분들은 3.1 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로서 참여를 했지만 나중에 변절한 친일파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천주교가 없습니다.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외방교회에서 메텔 주교가 그분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정교 분리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따라서 조선 민중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메텔 주교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의 방침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천주교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메텔 주교회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봤는데 그 사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 분리 원칙,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나라가 없는데 종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없이 종교 밀 수가 있나요? 믿음이 생기나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자세히 보시면 바로 민족 대표에는 바로 천주교인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콜롬비아 대학교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수많은 군중들이 만세 운동을 벌이죠. 맨 위에 사진, 요 위에 이 건물은 미국 공사관입니다. 미국 공사관에 우리 3.1 만세 운동을 부르고 3.1 독립선언서와 우리의 요구서를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군중들이 다시 만세 시위대로 합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오른쪽의 태극기는 그 당시에 손에 태극기를 인쇄한 목판본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죠. 대략 설명드리면 3.1 만세운동 과정을 설명드리면 1월 말에 2.8 독립선언서, 즉 말하면 동경에서 우리 일본 한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 초안이 전달됩니다. 초안이 전달되면서 우리 민족 대표와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 종교단체와 학교, 각 단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성사에서, 보성사 인쇄소죠. 보성사에서 약 3만 5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2월 28일 각 지역으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민족대표와 학생들은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모든 민족대표와 학생들, 시민이 모여서 독립만세운동을 외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일시에 일제가 탄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분산하자라고 해서 민족대표는 바로 태화관에서 독립만세 선언식을 하고 나머지 학생 대표와 백성들은 바로 파고다 공원에서 별도로 나누어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오후 2시 동시에 태화관과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서 동시에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광명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3월 27일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아리에서 약 30여 명의 군중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중에 한 분이 노원사 경찰관 주재소에 구금이 됩니다. 바로 이정석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후일에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저 주재소를 습격하는 일도 벌입니다. 자, 여기서만 있었느냐?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고 전 민족적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땅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연해주, 중국에서도 벌어졌고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전국을 떠나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3.1 만세운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민족 지도자 대여섯 분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3.1 만세운동 일으켜볼까? 라고 해서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어떤 전 민중이 움직이는 큰 사건은 분명히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와 이유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하지만 시대를 지나보면 아, 그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민족 자결주의와 식민지 독립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중요한 선언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민족 자결주의. 뭐냐면 민족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자신들의 민족이 결정한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식민지화된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큰 명제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8년이면 이미 우리는 일제히 선하게 있는 때 아닙니까?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우리의 선각자들과 지식인들, 독립운동가들 엄청 고무된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세상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바뀝니다. 상황이. 그죠? 현재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원칙을 정했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이익이 따르면 따라가는 것이고 불합리하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윌슨이 아무리 저런 내용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독립은 불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유가. 자, 두 번째 이유는 일제의 토지 수탈입니다. 이건 심각했습니다. 일제의 토지 수탈은 얼마나 심각했냐면 1910년부터 1918년 장장 8년 동안 토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조사가 이미 고종 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제는 고종에 의한 토지 조사를 무시하고 다시 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국유화를 위해서. 그때 조사한 전체 면적의 약 50.4%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다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 넘겨버립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은 땅을 소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었다? 경작권이 있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특정 땅을 내가 소유는 못해도 경작을 한 다음에 일정 정도 세금만 납부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합법적으로. 조선 정부에서. 근데 일제가 50.4%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을 국유화하는 순간 이게 다 날아간 거죠.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경작권을 가진 수많은 백성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 때 그렇게 많은 소작인이 양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못 살고 능력이 없고 경작할 땅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제가 강제로 토지 수탈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소작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내가 먹고 살 땅이 없는데 우리 마을에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소작을 찾아서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조선총독부의 무단 통치입니다. 어머니, 일제 겪으셨으니까 옛날에 재밌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재밌는 얘기보다 재밌는 얘기냐. 우리는 그때 제일 무서웠다. 뭐가? 헌병이 제일 무서웠다. 헌병이 말을 타고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온 마을이 집이 흔들렸답니다. 말이 그 달리는 소리에. 그리고 헌병이 지나가면 꼭 마을의 젊은이들이 잡혀가거나 태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직접 봤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꼬마였을 때.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일제가 간악한 것은 무단 통치를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직결 심판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을 해야죠. 그죠?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도 함부로 태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왕권이 확립된 나라고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라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태형을 가하거나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물은 다음에 태형을 가하든 그리고 형을 살게 하든 했습니다. 근데 일제는 바로 헌병 경찰을 통해서 즉결 처분권을 줬습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태형을 가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하니 우리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바로 그러한 무단 통치. 그리고 수많은 법규를 만들어서 옥죄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법으로 해서 처벌하고 또 조금만 뭐 잘못되면 법으로 해서 또 잡아들이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수많은 구실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까지 걷어가는 거죠.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작인으로 전락을 했지. 헌병은 매일 와서 두드려 패지.
그리고 조금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세금은 걷어가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지옥입니다. 생지옥. 여기에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쌀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쌀값이 23원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1919년 2월 쌀값이 얼마? 40원. 거의 2배를 뛴 겁니다. 이 통계는 조선인이 만든 통계가 아니고 일제가 만든 통계입니다. 이거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부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자기들이 만든 통계연부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쌀도 없어. 소작인은 전락했어. 돈을 벌어서 쌀을 사려고 해도 쌀이 너무 비싸.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최악입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또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1918년도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14만 명입니다. 17년에 비해서 27.3%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 먹고 살 수도 없어. 전염병에다가 그리고 무당 통치에다가 도저히 조선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폭발 직전까지 온 겁니다. 바로. 그래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민심이 폭발해서 야 도저히 우리 못 살겠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뭉쳐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먹을 양식도 없고 헌병도 지겹고 세상 사는 건 너무 무섭고 전염병까지 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살 수 없다. 그래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벌어진 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위 건수는 약 통계가 좀 달라요. 보시면 뭐 1,700건, 1,500건 이거는 뭐냐면은 좀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시위 건수는 약 1,700건, 그 참가자 수는 약 200만 명의 시위자가 참가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시위에 참여한 건 아니겠죠. 예. 어떤 분들은 시위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상인들,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게를 문 닫는 철시로 3.1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파업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휴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3.1 만세운동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 널리 퍼졌죠. 이 자료는 전국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대한 통계입니다. 3.1 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해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만주입니다. 만주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만주는 1860년대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주해서 터전을 닦고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수가 무려 200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도 가장 가열차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 또 하나, 오늘은 무장투쟁 얘기는 뭐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무장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또 만주입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200만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200만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 그분들의 지지, 그분들의 협력으로 바로 만주에서 무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에 있어서의 만주의 우리 동포들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자, 독립선언서는 단순히 소식만 전하는, 의지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적적인 3.1 만세운동이 널리 퍼지게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성서에서 약 3만 5천 매의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됨과 동시에 전국으로 배포돼서 3.1 독립운동이 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3.1 만세운동에 독립선언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수많은 경문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동에 4월 3일 날 붙어있던 경문은 바로 경성 시민 여러분이여 라는 제목으로 3.1 만세운동에 독려하는 그러한 경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9일에는 왕십리에 사는 동포에게 경고함이라고 하면서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경남 하동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직접 작성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를 호소를 했고요. 여기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편지 봉투죠. 편지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동 군수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안동 군민들이 안동 군수인 임실군 군수인 문명근 보고 퇴진하라라는 협박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엄청난 친이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지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너 빨리 퇴진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래서 바로 전남 임실에서 바로 이런 군수 퇴진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 필라델피아 그리고 북한도 용정에서도 독립선언과 동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경문들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애매합니다. 마치 3.1 운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시작됐다 끝났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3월 1일부터 보통 5월 말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3.1 만세운동의 가장 악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헌병과 경찰이었죠. 헌병과 경찰은 무자비하게 우리 조선인을 탄압합니다. 그 당시 1919년에 경찰 관서의 개수는 736개. 그 당시에 헌병 경찰의 수는 약 14,502명. 물론 나중에 저 숫자는 1939년에 가면 기하급수로 늘어서 헌병 경찰이 약 23,000여 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저렇게 많은 헌병 경찰을 전국에 배치를 했으니까요. 물론 저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들 밑에 일제에 협력하는 또 우리 하수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을 고용해서 보조원으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3.1 만세운동 희생자를 볼까요? 이 숫자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의 행정력과 경찰력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일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조사조차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조사에서 나온 숫자는 사망자 수가 약 7,509명, 부상자 수는 약 15,961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 일제히 탄압한 과정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파고다 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파고다 공원에 일본군이 입구를 막고 안에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3.1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 꼬마로 보이죠? 꼬마를 통합적으로 탄압하는, 이거는 미국 기자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집집마다 일제가 총검을 들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바로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콜롬비아 대학교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는데요. 미국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총검으로 우리 만세 시위대들의 허벅지 살이 도려지고 귀가 날아가고 온몸이 찢겨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사진만 제가 여기 실록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이 바로 이런 처참한 탄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박은희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통계로 잡은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약 200만 명, 사망자 수는 7,509명, 부상자 수는 15,961명, 투옥자 수는 약 4만 7천여 명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 통계는 국가보훈처
2024년 3월 1일 통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3년 3월 1일까지 3.1 만세 운동으로 독립유공자 인정받은 사람이 불과 몇 명? 6,163명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 바로 17,748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가, 유정자들이 독립운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자 수만, 3.1 운동으로 사망자 수만 최소로 잡아서 7,500명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으로 인정받은 공훈자가 6천여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전체는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공훈을 받은 사람이 불과 17,000명에 불과하다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해방된 지 몇 년인데, 그리고 우리가 민족정계 세운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전체 공훈자는 2만여 명도 안 되는 초라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독립유공자의 대우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3.1 만세 운동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대한 독립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결만이 살 길이고 민족적 저항 정신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독립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성과입니다.